오스트레일리아의 호스피스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어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5가지 후회 중 하나가 일만 너무 열심히 했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 역시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었다. 죽음을 앞두고 그 누구도 조금 더 열심히 일할 걸이라고 후회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일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나는 병을 앓기 전에 늘 쫓기듯 바쁘게 살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치부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루 종일 일을 하며 보내기보다는 몸과 마음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며 소중한 사람들과 최대한 함께 보내는 것이 더 의미 있고 현명한 삶이라는 걸 병을 통해 배웠다. 한 미국 친구가 늘 에너지 넘치고 적극적이던 내가 환자가 되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늘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 챙기기에 앞장서던 내가 이런 병에 걸린 게 너무 불공평해. 고마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난 이 레몬들로 레모네이드를 만들 테니까. 미국에서는 레몬처럼 시큼 씁쓸하고 맛이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그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결국 달콤하고 맛있는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표현이 있다. 아직 내게는 레몬 같은 날들이 더 많지만 언젠가는 분명 레모네이드를 맛볼 날이 올 거라 믿는다. 어떤 레모네이드가 될지는 모르겠다. 의사라는 직업에서의 성취일지, 건강의 회복일지, 또 다른 무형의 깨달음일지는 아직은 잘 짐작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레몬만 계속 던져주는 것 같은 씁쓸한 내 삶에도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고 끝내는 상상하지 못했던 달콤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다산북스 출판 지나영 지음 Follow Your Heart 마음이 흐르는 대로입니다. 난치병을 안고 살아가는 정신과 교수가 전하는 인생 이야기 마음이 흐르는 대로 4장 중 거칠고도 소중한 내 삶을 걸고의 일부 꼭지를 낭독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언제나 내 삶과 함께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어려움으로부터 오는 기회들이 또 내 삶을 지금껏 이어주었다. 굽이진 내 삶의 고비마다 나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마음 자세로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해왔다. 나는 한국에서 원하던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불합격하는 바람에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 그 예기치 않은 미국행 덕분에 더 넓은 기회의 땅에서 내 인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들을 얻을 수 있었다. 또 갑작스러운 병으로 수년을 고통 속에서 살았고 교수와 의사로서의 삶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삶의 쉼표를 얻은 덕분에 내 삶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었고 또 집중해서 글을 쓰는 기회까지 얻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나는 뜻하지 않은 불운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마냥 절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어떠한 상황도 아니 심지어 최악의 상황도 언제나 무한히 나쁘지만은 않고 최선의 상황도 언제까지나 무한히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성적으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언제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공존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사고는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으로 고착되기가 더 쉽다.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더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와 몸은 부정적인 것을 더 깊고 강하게 오랫동안 느낀다. 실제로 떡 하나를 훔쳐간 사람에 대한 분노는 쉽게 잊지 못하는 데 반해 나에게 떡 하나를 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은 빠르게 잊곤 한다. 그러니 일부러라도 긍정적인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고 자꾸 떠올릴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매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좌절이 내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 같아도 나 스스로를 다독여야 한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진실하고 참되게 살았다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의미 있게 살았다고, 그렇게 작지만 기쁘고 감사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의식적으로 계속 무언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마음이 절로 누그러지기도 한다. 심지어 왜 이렇게 나는 재수가 없지? 하는 생각보다 나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야 하는 생각이 더 들 때도 있다. 그래서 나는 감사란 가만히 있어도 절로 드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사고와 마음 자세라고 본다. 감사하는 자세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여러 심리학 실험에서도 수차례 밝혀졌다. 감사를 느끼는 뇌의 부위가 활성화된 상황에서는 우울, 불안, 시기, 미움 등의 마음이 공존하기가 힘들다. 어느 실험에서 감사 일기를 쓰는 그룹과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는 일기를 쓰는 그룹을 비교했는데 감사 일기를 쓰는 그룹의 불안과 우울 증세가 더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다. 더 나아가 이렇게 3개월 동안 감사 일기를 쓰는 일을 습관화하다 보면 놀랍게도 우리의 뇌회로 자체에 영향을 끼쳐 고마운 일을 경험했을 때 감사함을 느끼는 뇌의 회로가 더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감사하는 연습을 많이 할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더 잘 생기게 되는 것이다. 또 일주일에 5분씩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습관을 들인 그룹의 사람들이 자존감도 더 높고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도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고혈압이 호전되는 등 신체적인 건강도 좋아졌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면서 직장에서의 성과까지 높아졌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는 찬송가 구절이 있다. 노력해서 복을 세다 보면 내가 잊고 있었던 나에게 주어진 복을 인지하게 될 뿐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자존감과 행복이라는 더 큰 복까지도 얻을 수 있다. 나 역시 삶이 왜 내게 건강이라는 가장 큰 복을 앗아갔을까 하며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 때마다 내게 남은 복들을 세어보는 연습을 한다. 이만큼이라도 회복했음에, 의사로서 계속 일할 수 있음에, 착한 남편이 곁에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훈련을 한다. 이러한 훈련 덕분에 지금은 당장 힘들더라도 원망하는 마음을 먹기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자세로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다. 긍정적인 시각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일 때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준다. 모든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에는 가능성과 위험성이 공존한다. 그런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몇 %가 가능성이고 몇 %가 위험성일지 정확히 판단하는 일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다. 어차피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미래라면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일단 한번 해보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인생의 길에는 꼭 맞는 길도 꼭 틀린 길도 없으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내게 결정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해 준다. If you really want to do it, go for it. 내가 정말로 해보고 싶은 일이라면 한번 해봐. 분기점에 서서 이리저리 고민할 시간에 내 열정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희망을 가지고 go for it 해보라는 것이다. 물론 그 가능성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길이 매우 험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는다면 그곳에서 내 자신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테니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일 테니 말이다. 나의 길을 넘어 초월의 길로. 최근에 고등학생인 조카가 요즘은 대개 한 반의 친구들 하나하나를 경쟁 상대로 보지 서로 도와주고 위해 주어야 할 상대로 보는 경우가 드물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나는 아무리 사회가 변했어도 부모님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이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사회적인 영향으로 아이들까지 친구라는 사람 그 자체보다는 점수나 석차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나는 사람이 아닌 다른 가치를 앞세우는 이의 삶은 긍정적으로 잘 산 삶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억만장자가 되든 노벨상을 타든 그 과정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위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데 쓰이는 도구로만 여겼다면 그 삶의 마지막에 섰을 때 과연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껏 내 삶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수많은 나의 환자와 가족들의 삶을 보면서 깨달은 점은 하나 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는 진리이다. 그리고 그것은 첫째로는 나를 위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나 위에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나를 마구 희생하면서 남을 위할 순 없고 남을 마구 희생하면서 나를 위할 수도 없다. 참된 나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그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삶이 아닐까 한다. 혼자 가는 사람은 빨리 가고 함께 가는 사람은 멀리 간다는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이므로 함께 가야 함이 맞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을 놓고 고민할 때는 일단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고민하면 더 좋은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남편의 경우 여러 파트너와 함께 꽤 큰 개인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병원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남편이나 나나 절대로 재정 혹은 돈을 환자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고 믿는다. 이것은 의사로서 우리의 철칙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두 가지 유사한 시술이 있는데 결과는 별 차이가 없는데도 보험 수가가 두세 배로 나오는 것들이 있다. 대체로 새로운 기술을 쓴 시술들이 비싼 편인데 비싸더라도 또 그 나름대로 잘 아직 알려지지 않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만을 고려해 수가가 더 높은 시술을 하라고 환자를 재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더더욱 환자에 대한 측은지심과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환자 그 사람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의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크게 일으킨 창업자들을 보면 어떤 상품으로 돈을 많이 벌겠다고 생각한 사람들보다 그 상품으로 사람들의 불편을 개선해주고 싶었다는, 즉 돈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한 창업자들이 더 성공한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은 보란듯이 더 많이 애용되어 재정적인 성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내 아버지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던 때에 아버지가 평생 몸담았던 공장 산업이 인건비 문제로 인해 중국으로 거의 다 넘어간 적이 있었다. 대구의 수많은 봉제 공장들이 연이어 문을 닫았다. 아버지가 하시던 작은 공장은 겨우 살아남기는 했지만 상황을 이기지는 못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해도 수입이 전혀 생기지 않는 어려움에 처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아버지가 힘든 공장을 그만두시기를 바랬다. 진아 아빠, 지병도 이래 많고 건강도 안 좋은데 돈도 안 벌리는 공장 일을 와 이리 힘들게 하노. 이제 공장은 그만 닫고 건강 관리하면서 쉬엄쉬엄 살지. 그렇게 평생 돈에 집착하던 아버지였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예상 외였다. 내가 이 사람들 월급을 주잖아. 그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지. 공장 문을 닫게 되면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것을 걱정하셨던 것이다. 아마 자신도 공장이 망할 때마다 좌절감과 어려움을 수도 없이 겪어보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간과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지경이 되기 전까지 공장 문을 닫지 않으셨다. 돈이 벌리건 안 벌리건 수년에서 수십 년 함께한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수익도 거의 없는 일을 힘들게 계속하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이타적, 즉 남을 위하는 일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아버지는 그 직원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고 대학에 보내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흐뭇해 하셨다. 오래 일해왔던 직원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아담한 집을 샀을 때에는 우리 부모님이 직접 같이 가서 보시기도 했다. 야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더니 집을 아주 참한 거 잘 샀네. 그렇게 마치 자신들의 집을 산 듯 함께 기뻐하고 매우 자랑스러워 하셨다. 사람을 우선시했던 그 마음이 결국 자기 삶의 의미를 더 깊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뜨겁게 채워준 것이다. 에이브럼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단계설에서 인간이 지닌 최상의 욕구를 자신이 지닌 최고의 가능성에 다다르는 자기 실현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 실현을 성취한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점을 연구 관찰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자기 실현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잘 가려낸다. 대개 삶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본 사람들이며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보고 해결책을 구상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대체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또 그들은 현실을 잘 직시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그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며 자신 외의 일에도 늘 관심을 가진다. 동시에 자발적이고 창의적이면서 사회의 관례에 잘 구애받지도 않는다. 간혹 충동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런 특성들을 내 모습에 비추어 생각해 보았다. 운 좋게도 나는 매슬로우가 말한 자기 실현에 다다른 사람들의 특성을 여럿 가지고 있는 듯하고 또 누가 뭐라 하든 내가 원하는 삶을 소신 있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자기 실현이라는 장점에 이를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은 아닐지언정 나 자신은 더없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것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들뜰 것이다. 모든 욕구가 다 채워지고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정점에 이르는 것이니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때를 상상하며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대답을 찾아보았다.
나 역시 그럴 수 있을까? 아쉽게도 답은 아니다였다. 물론 여러 역경을 잘 넘어가며 나답게 살아온 나의 삶의 무게가 무척 뿌듯하고 만족스러우며 별다른 후회도 남지 않는다. 그렇지만 더 궁극적인 앞날을 생각했을 때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듯한 느낌을 지우기가 힘들었다. 이를 보면 최상의 욕구라는 자기 실현의 경지에 올라도 메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는 것 아닐까? 사실 자기 실현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욕구라 말한 매슬로우 본인도 말년에 가서는 반전된 생각을 보이며 자기 실현보다 더 상위의 욕구가 있다고 자신의 이론을 수정했다. 매슬로우는 그가 죽은 뒤 출판된 글에서 자기 실현보다 상위의 욕구인 자기 초월을 이렇게 설명했다. 자신의 진심에 집중하며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사는 삶을 넘어서서 이타심, 영적 각성, 서로 하나됨 같은 나를 초월하는 가치에 집중할 때 다다를 수 있는 경지라고. 즉, 남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참된 나를 찾은 후에 오는 심지어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야말로 진정한 초월의 경지에 이르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초월의 개념은 매슬로우와 동시대인이던 오스트리아의 신경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이미 늘 강조해 오던 것이었다. 더 나아가 프랭클은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자기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절로 자기 밖으로 주의를 돌리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어쩌면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자기 실현이라 믿으며 이기적이라고 할 만큼 평생 한눈 팔지 않고 달리시던 내 아버지에게도 자기 초월의 의지가 잠재해 있었던 것이리라.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다시피 하는 환경에서도 타인을 생각하며 공장 문을 닫지 않으신 것이리라. 또한 프랭클은 자기 실현이란 내가 그 실현을 쫓아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타인에게 사랑을 줄 때, 즉 자기 초월을 향해 나아갈 때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마치 부산물이 나오듯 말이다. 이렇듯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때는 다 채우지 못하여 더 높은 상위의 욕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인정의 손길을 뻗칠 때에야 비로소 채워지는 것 같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속 빈자리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한참 궁리해 보다가 이런 생각에 이르렀다. 아, 내가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으면 되겠구나. 나는 그토록 부모가 되고 싶었으나 아이를 갖지 못했다. 반대로 그 아이들은 간절히 부모를 원했지만 부모가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나는 캄보디아에서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두 여자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다. 처음 그 아이들의 사진을 받았을 때는 내가 그 아이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앞으로도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아정신과 의사로든 봉사자로든 후원자로든 임시 부모로든 내가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 마음속의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든다. 이제 나는 인생의 후반전을 앞두고 있다. 이제껏 살아오는 동안 빚을 진 사람들과 또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 그리고 나의 글을 통해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에게 내가 받아온 도움을 베풀며 내가 진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다면 나의 삶을 자기 실현과 자기 초월을 이룬 삶이라고 부를 수 있건 없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만족스럽고 행복할 것 같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될 그날, 아쉽지만 내 인생,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정말 잘 살다 간다 하고 흐뭇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깊이 사랑받고 깊이 사랑하며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한껏 나누며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 두렵다거나 어렵다는 이유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피하지 않고 뛰어들어 마음껏 했으니 그 끝에 여한이나 후회가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당부해 두었다.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간다면 내 장례식에는 다들 검정색 정장이 아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와서 슬픈 음악이 아닌 행복하고 평안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나와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하며 추억을 나누고 누가 뭐라 하든 개의치 말고 마음껏 웃고 즐기다 갈 수 있게 하라고. 내 죽음을 슬퍼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살고 간 나의 거칠고도 소중한 하나뿐인 삶을 축하해주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란다고.